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저번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명 모용 소송과 사자 명의 소송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통상의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소장에 표시된 원고 피고 나타난 표시된 그 사람을 원고로 삼으면 되는 건데 성명 모용 소송과 사자 명의 소송에서 뭔가 특수한 고려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하여튼 주체로서 법원 당사자에 관한 기본 소송 요건을 따지기 전에 살펴봤고요. 이런 주체에 대해서 이제 객체인, 청구, 소송물, 대상 이것을 살펴보는 단계로 넘어갈 건데 이 당사자에 아울러서 대리인이 당사자급으로 등장해서 주체로 잠깐 살펴본다면 소송에 있어서도 소송행위도 일반적인 민법에서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리라는 소송행위에 있어서 친하다, 그러니까 쓰일 수 있다, 쓰인다, 친한 행위, 소송행위.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법정 대리와 소송상의 임의 대리인인 우리가 보통은 변호사를 상정하는 소송 대리인 이런 대리 개념이 있다. 법정 대리는 당사자가 민법상 요새 제한 능력자라고 하죠. 이러한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이런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 대해서 능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소송에서도 능력 개념을 투입해서 소송상 무능력자로 취급할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한 제한 능력자한테 민법에서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래서 당사자에 관한 첫 조문인 51조를 보면 이런 법정 대리나 법정 대리인에 관한 것은 이 법에, 즉 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실체법, 민법에 따른다. 이런 51조의 당사자의 첫 조문이 있어요. 당사자 능력이라든지 소송 능력이라든지 이런 당사자에 관한 어떤 총괄적인 첫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라든지 법정 대리인에 관한 것이지 이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실체법에 의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는 소송 무능력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실체법에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듯이 여기서 그 친권자가 소송상 행위에도 법정 대리인이 돼서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장에 저번 때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248조 다음에 249조에 보면 원고 피고라는 당사자가 있고 대상에 대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기재가 필요한데 이 당사자가 만약에 김 누구라는 사람이 미성년자 17살짜리라면 요 밑에 법정 대리인으로서 친권자 부와 모가 기재돼야 돼요. 그래서 249조에 보면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필수적이라는 건 반드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금 해결해 달라고 법원에 밝히는 소장의 첫 서면에 청구 취지 청구원인 앞서서 원고 피고라는 당사자가 기재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조문을 보면 거기에 당사자 249조 1항을 보면 당사자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가 만약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필수적 기재사항이에요. 만약에 당사자가 회사의 경우는 회사라는 게 자연인에 대해서 법인으로서 사람으로 취급되지만 회사는 무슨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자연인과 달리 법정에 그 회사가 막 어떤 관념적인 회사가 조직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자의 기재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고가 만약 무슨 주식회사라면 거기에 대표자, 사장 이런 사람들의 기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249조에 보면 당사자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기재가 필요한데 이 조문의 마지막 가서 보면 64조에 보면 법인 등에 대해서 그 대표자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인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등이 아니라면 피성년 후견자가 아니라면 법정 대리인 생각할 필요 없는데 회사의 경우는 그런 능력 개념에서 문제는 없지만 관념적인 회사라는 존재에서 실제 이 소송을 와가지고 한다라고 할 때는 마치 능력에 있어서 소송을 주체로 될 수 관념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실제 누가 등장시키냐 대표자가 와서 하는 건데 그때는 마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처럼 조금 틀린 것이긴 하지만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64조에다가 249조 1항을 매치시키면 당사자가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는 법정 대리인처럼 하는 것으로 해서 법정 대리인의 기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주식회사가 당사자로 나올 때는 그 상업등기부 등본 같은 걸 떼서 대표자가 누군지 나오는 걸 나중에 거기 첨부하는 서류로 제시하면서 그 당사자란에는 그 대표자,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기록형 뭐 이런 거 실무형 그런 수업 시간에는 그런 거 계속 연습을 하게 돼요. 요건 지금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대리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법정 대리라는 개념이 소송에서도 친해서 대리라는 개념이 친해서 쓰이는데 미성년자 등은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요. 민법에서의 법률행위 개념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미성년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름 유지를 시켜주고 나중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 미성년자 등의 행위무능력자 개념이 나와요. 한편 소송행위에서는 그런 미성년자가 어떤 소송행위를 하면 그 자체가 무효예요. 물론 나중에 추인할 수는 있어요. 추인을 해서 유효는 될 수 있지만 조금 틀려요. 일단 무효이고 추인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작동을 해요. 소송 무능력이. 근데 민법에서의 행위능력자,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개념은 민법에서 이제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제한능력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펼치면 유동적으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뭐 추인도 할 수는 있지만 취소할 수 있다 정도에서의 일단은 놔두고 취소로 가는데 소송에서의 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예요. 조금 틀린 거죠. 민법에서의 제한능력자 행위는 이런 뭔가 문제는 있고 하자는 갖고 가지만 취소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한편 소송행위에서의 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는 식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55조를 보면 이러한 제한능력자는 즉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이 소송행위를 펼칠 수 있도록 조문을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행위의 국면에서는 일단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다만 추인할 여지, 보정 추인할 여지를 두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 틀린 관점이에요. 같은 이런 행위 능력, 행위 제한 능력, 뭐 소송 무능력 이런 개념에서 민법적인 이 접근과 지금 소송법에서의 접근이 조금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미성년자 등은 제한 능력자로서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야만 할 수 있어요. 직접 하면 문제가 있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추인할 여지는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서 법정 대리인의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법정 대리인과 대리일 때는 임의 대리인, 여러분 민법에서 말하는 임의 대리인을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변호사를 상정해서 이미지 가지면 돼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에는 그 그림 그려놨듯이 60일면
법률상 소송대리인과 지금 변호사에 해당하는 소송의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인데 있는데 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상법상 지배인 같은 사람이 지배인으로 된 사람이 그 자기의 업무에 관해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우는 임의 대리인으로서 그 지배인이 된 사람한테 상법이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지만 누구를 지배인으로 삼느냐 이런 부분서는 임의적인 것이니까 임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그러한 상법상의 지배인이라든지 뭐 선장 등이 이제 해상에서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리권을 갖는 경우가 법률상, 상법상이라는 의미에서 법률상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지만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고 한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임의 대리인 속에 소송 의임에 의한 그러니까 본인의 수권에 의해서 수권 그러니까 권리 권한을 주는 것에 의해서 또는 받을 숫자로 쓴다면 받는 것에 의해서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이 변호사가 지금 87조 이하에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송 대리인은 87조 이하에 있고 대칭되는 개념인 법정 대리인은 조문이 딱 이렇게 제목이 달려서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어떤 존재냐면 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일 때 그 자를 백업해주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서 당사자와 같은 급으로 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 관한 조문은 51조 이하에 좀 아까 55조 조문도 말하고 58조, 59조, 64조 이런 등등에서 같이 당사자와 함께 어우러져 조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에 관한 조문은 어떤 한 챕터를 딱 제목 달려서 주어지고 있지 않고 당사자 속에서 같이 이렇게 나와요. 당사자와 마찬가지 존재. 즉 소장의 필수적 기재 사항에서도 당사자 법정 대리인 해서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일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이런 당사자 입고일적인 이런 지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에 관한 것은 여기 다른 책에서는 소송상의 대리인 속에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을 같이 나중에 설명하는데 나는 잠깐 여기서 대리인 개념을 조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나중에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자일 때 같이 설명을 해요. 나는 거기서 법정 대리인은 같이 설명하고 여기는 일단 그런 대리 개념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 변호사 등을 상정한 임의 대리인에 관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가 조금 다른 책하고는 틀린데 여기서 법정 대리인 개념은 잠깐 설명은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옆번호 2-42에 가서 보면 표를 그렸는데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이 차이, 비교 뭐 이런 것 등도 나오고 해서 잠깐은 개념은 설명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는 일단 소송 대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가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잠시 유보해 두고 법정 대리는 어디서 설명하냐면 이 책에서는 당사자 파트의 소송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소송 능력이 있을 것의 소송 능력 부분서 법정 대리는 설명을 하니까 잠시 뒤로 미뤄두고 소송 대리인만 설명하는데 그 소송 대리인의 종류 중에 2-44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률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해서 소송 대리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상의 의미가 그런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지위를 맡긴다는 의미에서는 임의 대리인에 속해요.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의미에서는 임의예요. 다만 조문에 그렇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대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임의 대리인으로서의 한 파트를 차지하죠. 그래서 지배인, 선장 이런 경우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상법은 배웠으면 상법 총칙에 지배인이 나오면 지배인으로서 자기 업무에 관해서 재판상 재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각주 24번 보면 다른 데서는 문제 안 되는 실무상 되게 이제 문제가 돼요.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 소송을 하려면 좀 이따 나오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87조 첩점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소송을 맡기려면 변호사 자격자를 원칙으로 해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근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사건부터 여러 가지가 벌어지는데 간단한 사건이라면 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런 변호사 대리 원칙을 깨고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88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이사가 회사가 주체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뭐 건건이 다 나갈 수도 없고 업무 자체를 뭐 대표이사가 다 그런 파악할 수도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 사건에 관한 한 큰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단독 재판부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 대리 원칙을 예외를 인정해서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단독 사건에 관해서는. 그런 게 88조에 의해서 민사소송 규칙에 가보면 마련되어 있어요. 2-48 부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당사자와 고용 등의 관계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의 법제팀 뭐 또는 총무과에서 무슨 채권 해수팀 이런 직원이 그 내막을 아니까 그런 자한테 단독 사건에 관한 한, 지금 단독 사건의 범위는 2억 원을 넘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는 변호사 대리 원칙을 깨고 해주는데, 그렇게 1심의 단독 사건에 2억 원 이하에서 하더라도 항소가 되면, 항소는 다 이제 합의부가 맞기 때문에 그런 타입의 변호사 대리 원칙을 깨고서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항소심부터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단독 재판부가 아니니까. 항소심은 이제 다 합의부가 되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요새 사내 변호사도 있고 뭐 외부 변호사 쓰고 하는데 그런 규모도 아닌 이런 데서는 자기네가 막 하고 싶은데 항소심부터는 이제 못하는 거고, 또 사건의 규모가 2억 원을 넘을 수도 있는 건데 막 직접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아까 말한 원래 지배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렇게 매니지하라고 만든 제도로서 상법에서 재판상 재판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법률상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고 있는데, 실제 지배인으로 등기만 하고 이런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넓은 의미의 잠탈하려고 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변호사 수가 많지 않을 때는 뭐 그렇게 해도 큰 뭐 지장이 없는데, 요새 변호사 수가 많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막 이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하면서 막 해버리니까 변호사협회에서 그걸 지금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예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 변호사 뭐 별로 보수만 많이 주는 것 같고 실제 일은 직원이 다 하고 뭐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서 이거 소송을 해야 된다면 참 비용적으로 뭐 실제 업무도 하지도 자기네 직원이 다 해주는데, 서류 만들어주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해서 원래 지배인의 의도가 아니라 이런 소송상 대리를 시킬 목적으로 상법에 그런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법률상의 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넓은 의미에서 잠탈하려고 하는 의도만으로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해서 막 쓰는 게 어느 정도 포착이 돼가지고, 그게 변호사협회 등등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는 큰 문제 삼을 필요까지 없는 정도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게 되니까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삼기 이전에 벌써 나는 그런 폐해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 아까 말한 각주 24의 그 이야기예요. 각주 24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배인 선임 등기를 이러한 변호사 대리 원칙을 넓은 의미에 회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우리 병원 업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치료비 못 받고 있으니까 병원 업무과에서 한 200만 원 뭐 이런 거는 하고 싶은데 이게 항소가 되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 병원 업무과 뭐 보고서 하는데 이게 분쟁 해결에 있어서 뭐 재판을 안 가면 좋겠지만 부득이 가야 된다면 그 변호사 맡기고 막 이러는 거 뭐니까 직원이 하다가 항소심 되면 못 하는 거예요. 항소심은 아무리 금액이 300만 원짜리라도 단독 재판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저번 때 1심은 단독 재판부와 합의부가 있지만 이제 항소심부터는 다 합의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뭐 곤혹스러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변호사들이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는 이왕 내친구에 본다면 2-48에 보면 좀 아까처럼 회사 같은 직원이 할 필요성 때문에 예외를 주고 있는 거 말고 가족관계에 있을 때도 예외를 줘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단독 사건에 있어서 형제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뭔가 주위에 사건이 있으면 이제 갈 수 있어요. 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소액 사건의 경우는 허가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그런 신분 관계를 나타내서 허가가 아니더라도 굳이 허가까지 없이 할 수 있도록 소액 사건은 현재 3천만 원 이하인데 그 경우는 형제 등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른쪽에 써 있는데 그 2천만 원에서 소액 사건이 3천만 원 올랐는데 요거에는 안 바뀌고 그냥 나갔네. 그 2-49 위에 동그라미 이 소액 사건 67만 보면 소송 목적의 값 2천만 원으로 나갔는데 3천만 원 이게 올랐어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지금 3천만 원이 뭐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돼서 어떤 절차적으로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범위에 있어 이렇게 높이는 게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막 자꾸 좀 높이는데 이렇게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있어요. 뭐 3천만 원이 규모가 크니까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 절차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3천만 원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서도 어떤 이 금액적으로 조그만 사건은 약간의 특례를 주고 있는데 절차적 편의성이나 신속한 어떤 처리 등을 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변호사 대리 원칙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 올라가고 있는 것이 경제 규모 때문에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2천에서 3천을 올렸는 걸 여기서는 내가 그냥 못 바꾸고 2천만 원 나갔네요. 3천만 원까지는 허가 없이 형제자매 등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의 사건이 아닌 단독 사건은 이런 형제자매라든지 또는 아까 같은 회사 관련에 있어서의 그 업무 담당자 등이 변호사 대리 관계없이 원칙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그런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 가족 등에게 대리에 있어서 이해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등등까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제 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등등 설명이 앞뒤로 지금 전개되면서 지배인 때문에 미리 변호사 대리 원칙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 소송 의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은 소송 의임장, 의임해서 들어가는 거죠. 의임되면 이제 변호사가 원칙으로 대리를 한다는 게 87조죠. 변호사 대리의 원칙인데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개념도 있어요. 변호사 강제주의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좀 아까 변호사 대리의 원칙과는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변호사 대리 원칙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본인이 미성년자 등이라면 법정 대리인 개념도 있지만 그때 법정 대리는 본인의 가름하는 존재로서 등장하는 건데 본인이 소송을 할 수 있는 본인 소송, 우리 그래서 나홀로 소송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본인이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딴 사람을,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대리라는 개념이 있듯이 소송에서 대리하는 것은 시간적이랄까 뭐 자기가 다 커버 못하는 거가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고 전문성 때문에 지식이 부족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거가 필요에 의해서 대리인을 쓰는데 대리를 자기가 뭐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을 본인 소송주의예요. 다만 대리인이 필요해서 써야 된다면 변호사 자격자, 법무법인 등 포함하는 의미에서 변호사 자격자한테 맡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인데 변호사 강제주의는 어떤 개념이냐면 본인 자체가 설사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접 법정에 와서 변론을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강제주의는 반드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변호사가 강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일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받아들이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시민단체 등은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이 보수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럼 소송도 못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계속 거기에서 이제 공방이 펼쳐지고 하는데 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자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공청회나 막 이런 거 매번 할 때마다 내가 나가서 하는데 그럼 막 시민단체가 와서 막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는 이제 변호사가 얘기하면 그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내세워서 해요. 요건 내가 바가지로 먹어요. 근데 나는 이게 직업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독일 같은, 꼭 그렇다고 또 외국계 딱 좋은 건 아닌데, 독일 같은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다가 뭔가 이길 수 있는 것 등을 소송 수행에서 우리가 변론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이라든지 법률적인 공방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이길 게 진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되는 거지 라고 설득을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민단체 등은 니네들 막 변호사 강제시켜서 니네들 돈 벌어먹으려고 사건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막 본인 소송이 지금 70%가 넘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거 직접 변호사가 할 수 있으면 뭐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되는 강제한다는 게 의미가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적 때문은 아니다. 이길 거 질 거 이런 것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그런 판단을 받는 데 대해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변호사를 강제라도 해서 해야 된다. 다만 그렇게 변호사를 강제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변호사 수가 충분히 있어야 되죠. 선임하기 쉬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에 대한 어떤 아까 시민단체 등이 반발한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링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변호사도 의료보험처럼 뭐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의 얘기까지 하는데, 그럼 변호사의 그 소송에 있어서의 보수를 어떻게 정형화시킬 거냐 이런 거. 독일에는 이렇게 엑셀로 쫙 들어가서 변호사의 등급도 있고 변호사가 변론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것 자체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분화시켜서 다 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나가야 된다 뭐 등등. 변호사 수는 이제 로스쿨 등의 도입에 의해서 변호사 수는 충분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변호사 수가 선임하기 쉽게 해야 되는 그 기반은 어느 정도 됐다. 그 다음에 법률 비용에 대한 보험 등도 뭐 필요하긴 하다.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를 어떤 감당할 수 있다든지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수의 정형화, 핵이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제가 물론 충족돼야 되는 것을 독일은 기반으로 해서 변호사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기반이 어느 정도는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되고 있는 추세인데 확실히 기반이 갖춰졌다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전부 모든 사건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서는 변호사를 강제를 시키는, 당사자한테 어떤 이 승패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든지 다수의자한테 영향이 걸려 있는 거라든지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강제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국회도 가고 변호사도 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변호사 강제주의 개념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 대리 원칙은 그래서 뭐 약간 반 변호사 강제적인 뭐 그런 느낌은 되지만 조금 이제 개념 구별하면 변호사 강제주의다. 일단 변호사 강제주의를 뭐 지금 채택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하여튼 변호사 보수가 문제이긴 하죠. 상당히 이게 측정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수치화하려고 내가 막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수치화 내지는 정량화 하려면 어떤 요소가 투입돼야 될 건가 막 이런 거 무진장 고민하는데. 뭐 투입, 먼저 변호사 보수를 정량화, 핵이라 뭐 개량화 하려면 어떤 요소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승소 비율 갖고 포함한다. 어떤 거? 아니, 그 정답 없는 거야. 내가 그냥 나도 뭔가 한번 개량화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 내가 잠깐 말했지. 몇 가지, 뭐, 혹시 어떤 거로 이렇게 개량화 하겠어, 보수를. 리트를 보게 한다, 뭐 이런 거? 리트 점수 제출하라. 우수성을 보기 위해서. 우수성을 뭘로 측정할까? 아까 기존 성공률. 정관 있는 염려에서 차등 둔다. 뭐 0.5 가중치 준다. 뭐 이런 거. 어떤 거? 승률? 승률?
아니 뭐 어려운 사건 맡아서 진 거 뭐 승열이도 뭐 그 사건의 난이도 따져야 되지 않겠어? 사건의 난이도. 그게 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법정에 막 계속 간다든지 사건이 난이도. 응? 그렇잖아. 여러 번 가면 비싸져야 될 거 아니야, 보수가. 그런 거. 하여튼 뭐 그걸 개량화시키려는데 그래가지고 개량화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정형화시키고 하면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를 해서 선임할 때 어떤 비용이 들지를 예상시킨다. 의료보험이 들고 이제 그쪽은 다 개량화돼 있잖아. 근데 변호사 부수는 그걸 개량화를 시킬 때 어떻게 할 건가 뭐. 응? 이게 참 난감한데 나보고 그것까지 만들으라고 그러니 나 미치겠더라고 그때. 그것까지 만들어서 설득을 하려는 거야. 보수를.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내가 생각한 이제 법정에 많이 나간 거, 뭐 증인이 몇 명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그런 거 여러 가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변호사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중요해. 승률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능력 그렇잖아. 여러분은 섣불리 모르지만 여러분 베테랑 변호사랑 여러분이랑 차별적인 값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건 차별적인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어? 어떤 그 베테랑 변호사와 아니면 아까 승률이라고 했듯이 실력이라고 했듯이 아니면 리트 실력일지 뭘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개량화를 시키는데 독일은 하여튼 그 사건의 난이도와 뭐 법정의 감각 이렇게 몇 가지 요소를 해서 쫙 개량화 시켰어. 그러니까 우리 의료보험적인 것까지처럼은 안 되겠지만 의료보험도 뭐 수가가 뭐 불만이네 뭐하네 막 거기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 뭔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조금 곤혹스러운데 그런 게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거 말고 독일처럼 법률보험이 돼서 이제 의료보험처럼 일단 평소에 조금 보험 들어놨다가 뭐 그렇게 해서 치러지는 거 그다음에 변호사 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전제 요건이 되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그런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아직은 기반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좀 중요 사건이라든지 파급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선별적으로 해야지. 모든 건 안 되지만 모든 지금 전 범위에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 범위에서 강제주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데에서 계속 이제 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하여튼 변호사 강제주의가 있어. 그다음에 한번 다시 돌아와서 그럼 변호사 보수가 상당한데 이 경우에 우리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외국과 달리 미국은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해. 차이가. 근데 우리는 일단 원고가 비용 같은 거 송달 비용 뭐 인지 때 뭐 이렇게 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기면 피고한테 진 사람한테 뭐 피고 입장에서는 거꾸로 막아낸다라는 의미에서 피고가 승소하면 패소한 원고한테 즉 패소자 부담주의야.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받아. 근데 변호사 비용까지도 우리는 그 패소자 부담의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 근데 하나 거기서 주요할 건 자기가 1,000만 원 주고 변호사 선임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겼다고 그래서 1,000만 원이 다 소송 비용에 산입돼서 돌려받는 그거냐? 그건 아니고 일단 변호사 비용까지도 산입은 되는 소송 비용에 취급은 해주는데 그건 또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그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 비용에 포함시켜서 돌려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1억 원 사건이 내 생각에 그래도 꽤 돼. 1억 원 정도 사건이면 480만 원 정도로 규칙해 보면 아마 계산해 보면 그런 정도 돼. 그러니까 요새 서초동에서 변호사 부수가 300 뭐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 건당 치러진다면 480이라는 게 계산되는 원래 우리가 그런 이렇게 해서 규칙 등에 의해서 환산되는 게 실제보다는 못 미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막 이렇게 소송비용 쓰더라도 실제 돌려받는 건 1,000만 원이 안 되는 게 이게 뭐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한 1억 정도 사건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480만 원 정도 책정됐으니까 한 건에 1억 정도가 지금 경제규모상 보면 큰 그거는 아니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하여튼 480 정도가 계산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소송비용으로서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자기가 승소했으면 돌려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사람 여기 보면 황당한 사건이 있어.
변호사 500만 원 주고 선임했어. 경계 확정 둘러싸고서 경계를 둘러싸고서 막 옆쪽으로 싸움 난 거야. 그 뭐 약간 감정 싸움이 있는 거겠지. 그런 거는 좀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니까 너 왜 여기 지나가느냐 막고 막 그런 거라서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이겼는데 변호사 500만 원 주고 선임해서 이겼대. 그래서 변호사 보서 소송 비용 뭐 산입 때문에 이제 받으려고 했더니 얼마로 책정돼서 받을 수 있냐면 43,000원이었대. 그래서 이 사람 뿔 따고 나가지고 뭐 이런 규정이 있냐 해서 헌법재판 걸은 게 어디다 써놨어. 내가 보면 신문기사 황당한 사건 써놓는 거 많이 있는데 43만 6,500원짜리 소가가 산정되는 소송에 5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에 성공보수 200만 원 했는데 소가가 43만 원이니까 결국 책정된 변호사 비용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4만 3천 얼마래서 열받았다 써있네. 그지? 열받았다. 한편 또 177페이지 가봐. 이건 이제 자기가 이런 비용이 없어가지고 소송 못하겠다고 하는 게 또 아까 말한 변호사 강제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게 활발하게 이용은 안 되지만 소송 구조 제도가 있어. 소송 구조라는 건 약간 느낌은 알겠지. 이 사람이 사건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소송 비용을 낼 돈이 없다 해서 구조를 해주는 제도가 있긴 있어.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소송에서 이제 꼭 이기지는 않더라도 지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약간 네거티브적으로 규율해놨죠. 그러니까 이길 것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완화시켜서 지지 않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제적 자력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구조제도가 있어. 3-11 옆번호 가보면 하나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있어. 그래서 우리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일정한 요건 하에 자격이 돼서 법률 구조를 받는 법률 구조 개념이 있고 소송법 자체에는 소송 구조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질사건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 자력이 없으면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 재판을 포기할 수 없다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남소라고 할 정도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이런 정도로 완화시켜서 과거에는 이길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걸어놨는데 요새는 확실하게 뭐 질 것이 예상되지 않는 정도의 완화시킨 정도에서 재산적인 자력이 없을 것 이런 정도로 소송 구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활발히 이용되지는 않아. 정부가 뭐 법원이 예산도 뭐 이렇게 충분하지 배려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와 함께 이제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도 있고 하는 이런 제도도 좀 더 확충을 하고 아까 내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들도 확충돼서 이렇게 활발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거가 전제된다면 이라는 게 달려있는데 이 소송구조는 뭐 때문에 내가 다시 왔냐면 전 한보그룹 회장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배우자는 장영자라고 여자의 큰 손이 있어. 굉장한 배포 큰 사람이고 이 남편이 한보그룹이라고 우리나라 한 10위권 그룹인데 갑자기 쫄딱 망했어. 뭐 그런 게 있어. 히스토리적으로 뭔가 부정부패적인 막 거에 연루돼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세금 2,400억 원이 부과되니까 소송 구조 신청을 했대잖아. 당장 지금 돈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래서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 재계 10위권이었던 사람이 소송 구조 신청을 했으니까 설사 지금 쫄딱망해서 돈 없다 그래도 참 황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황당 뉴스로 써놓은 거야. 한보그룹 회장 장영자 쳐봐. 장영자 진짜 최대의 복부이냐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거기 써놓은 거는 그 한보그룹이 뭐 세금 맞은 거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인지 뭐 조세부가 처분 무효 소송인지를 하다가 소송 구조 신청을 했다니까 참 황당하지. 자력이 없으니까 했겠지만 그냥 거의 땡깡 수준 아니야 이 사람은 소송 구조 신청한 거. 다시 돌아와서 그런 대리에 관한 얘기, 저 얘기 변호사 강제주의 얘기를 한 거야. 하여튼 변호사한테 소송 맡겨야 된다라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채택했지만 2-48의 단독 사건 가운데 모든 사건은 아니고 일정한 사건에 있어서 근데 그 일정한 사건의 범위를 민사소송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일정한 가족관계 그 다음에 어떤 회사 업무에서의 업무 담당 직원 등이 예외로
되고 있다. 소액 사건의 경우는 허가조차 요하지 않고 가족 등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 특허 심결 등 취소 소송이라고 그래서 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해서 출원했다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출원이 돼서 특허가 인정됐는데 반대적으로 그 특허를 문제 삼는 침해당했다는 사람 등등이 이제 특허 소송해서 협의의 특허 소송이 있고 넓은 의미의 특허 관련 민사 사건으로서의 침해 손해배상 사건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리사 등이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 사건이니까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는 대리의 원칙에 의배돼서 못하는 거고 특허 심결 등 취소 소송이라고 해서 특허 법원에서 특허 자체의 무효 등을 가지고 싸우는 그 소송에서는 변리사가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소송 대리를 한다. 근데 이 변리사가 침해 소송인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서 특허가 끼어 있긴 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속하는 특허를 침해당했다고는 하지만 손해배상 사건까지도 자기네가 대리를 하고자 한다라는 싸움이 계속 있는 거야. 근데 현재 실무상 인정되지 않고 있어. 근데 여기는 그럼 예외로 인정되는 건 특허 심결 등 취소송,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라 특허 자체의 유효 무효 뭐 침해에서 잘못된 특허냐까지의 싸움까지는 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특허를 침해했다든지 하는 침해 소송까지는 지금 대리권을 변리사한테 주고 있지 않아. 소송 대리를 할 수 있게 손해배상까지도 특허 관련성이 있다면 그런 싸움이 있는 거야. 근데 현재 심결 등 취소 소송은 약간 행정소송적인 거야. 특허 심판원에서 내린 심결을 취소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행정소송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부분서는 대리인이 될 수 있어, 변리사가. 근데 손해배상 소송까지 아무리 특허가 껴있는 사건으로서의 관련성은 있겠지만 손해배상 사건은 민사사건이다 해서 특허 침해 소송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리권을 변리사에게. 그 넓은 의미의 특허 소송에는 그런 것까지 속하는 것이니까 변리사가 대리권을 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의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2-49 법률상의 소송 대리인은 그 상법 등의 재판상 행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은 의임장이 들어가야 돼. 2-50에 의임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의임장이 이제 사건마다 들어가고 하나 알아둘 또 용어는 신급 대리의 원칙이라고 작동을 해. 신급마다 들어가야 돼. 우리가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대부분 이제 당사자는 1심하고 또 혹시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거나 상대방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항소심 맡아주는 걸 전제로 이렇게 맡겼을 거라고 보이지만 실제는 신급마다의 대리권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그 흐름에서 계속 대법원까지 사건이 흘러갈 때 한 번 선임한 거로 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매 신급마다 대리권을 수여해야 되고 매 신급마다 대리 의임장이 들어가 줘야 돼. 변호사가 사건에 의임장을 법원에 내야 되니까 변호사협회가 이제 이런 각 해당 지방 변호사협회에 경유한다고 해서 경유증을 끊어서 스탬프 값을 하나 받아.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 사건에 그걸 거쳐서 가도록 경유증을 거기다 스탬프를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경유해서 가면서 거기서는 넓은 의미의 세금을 징수하는 거야, 변호사협회가. 그러면서 사건도 집계가 되는 거야. 사건이 그렇게 해서. 근데 요새 그런 사건이 변호사 한 명당 한 달에 2건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에 의한 통계를 보니까 변호사 수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2건을 수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변호사 한 건당 300부터 뭐 몇천만 원 받을 수도 있겠지만 300만 원, 500만 원 받는 거가 2건이 안 되면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제
전자소송에 있어서 완벽한 변론까지 전자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접수 송달 이런 거가 되는데, 접수 송달해서 전자소송에 대해서 하나 좋았던 거는 서류를 접수하고 뭐 복사하고 이런 거의 작업이 전자소송으로 그 사이트에서 접수하고 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직원 한 명 값은 덜 수 있는 그 효과가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큰 효과였다고 보더라고.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막 이게 좀 적절하지 않고 불편하고 뭐 이런 건 뭐 계속 말을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건 직원 한 명이, 그러니까 이게 다 기계화되고 이러니까 또 한편 뭐야? 그건 편해졌지만 그다음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출하는 비용이 줄었지만 그 시장에서 또 한 명이 뭐야? 고용 노동자는 한 명이 퇴출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밝은 면이 있으면 의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정 가고 단순적인 거잖아. 그 가느라고 시간 걸리고 가서 복사해야 되고. 근데 접수하고, 물론 이거 소장 같은 거 접수도 지방은 직접 안 가고 우편으로 보내도 돼. 전화로는 안 돼. 여기 소장에 248조의 원칙은 뭐야? 서면으로, 소장은 서면을 내야 돼. 그러니까 서면으로 내야 되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돼. 근데 그게 요새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접수시키면 되고 편해진 거지. 응? 그런 상태에서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고 거기에 또 상대방 문서 등도 옛날 같으면 막 받아오고 송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되게 장점이 된 거지. 그래서 여직원 한 명 폭의 일을 비용을 덜은 그런 셈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면이 있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 한 명이 불필요해져서 그 사람은 일터를 잃는 거가 되는 거죠. 보통 전자소송에서 이제 그런 정도에서 떠나서 이제 법정에서의 변론까지도 전자적으로 내지는 온라인적으로 화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번 대북 원장에서 맹렬하게 추진됐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게 또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왔어. 그래서 이런 시장에 있어서 이 정상적인 이 매칭이 힘든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할 건가. 그래서 결국 본인 나홀로 소송이 있는 거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가 나의 관심사예요. 본인 소송 하려는 사람 70% 이상이 본인 소송이야. 우리는 본인 소송을 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는 사법소설을 찾아가서 이렇게 소장 등을 문서를 작성받고 본인이 하는 형태로 그 배후에 법률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배후에 사법소사가 이렇게 해주는. 근데 사법소사의 한계는 법정에서 변론까지를 못 해주고 서류만 작성해 주는 거잖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보다 싸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게 기일이 서너 건 열리고 이게 사건이 복잡해지면 잘못하다가 사법소사의 실력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서류 접수 한 번 정도에 끝날 사건이 아닌 채 질질 끌려가면 매번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서 애초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거가 더 나을 뻔한 이런 상황도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한편 지금 사법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민들이 원하는데 우리한테 일정한 소액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후에서 하는데 완벽하게 대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게 사법수사는 대리권을 좀 달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는 지금 변리사한테는 특허 침해 소송 달라고 공격을 받고 있고 그건 지금 법원이 단호하게 안 해주고 있죠. 사법수사는 사법수사대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느냐. 시민들의 그 소송의 대부분은 본인 소송의 대부분은 실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외면하느냐라고 사법수사는 또 소액 사건의 대리권을 달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는 노무사가 또 대리권 달라고 그러지. 세금 등 소송에서는 또 세무사가 대리권 달라고 그러지. 그런 와중에 로스쿨을 왜 왔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내가 또 수업에 잡소리 한다고 싫어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응? 좋은 변호사로 태어나야지.
내가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다. 나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런 변호사 대리 원칙, 신급 대리 원칙 69명까지 이야기했고, 이 변호사는 당사자는 아닌 거야. 제일 특징이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을 비교한다면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에 준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까지. 변호사도 물론 기재는 한데 임의적 기재사항이지. 변호사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는 거니까. 있으면 뭐 있는데도 안 쓸 수도 있지만 뭐 있을 때 쓰지. 변호사, 소송 대리인 누구. 근데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의미지. 근데 변호사는 제3자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대리라는 의미에서는 소송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과의 어떤 인격체로서는 별개지만 당사자 이꼴 존재이기 때문에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증거조사에서도 만약에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사건의 증거로 쓰일 때는 법정 대리인은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 신문의 당사자급이야. 그래서 증인 신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 신문으로 증거조사 해야 될 때는 그 방식을 써. 한편 그 사건의 소송 대리인은 증인 신문 방식으로 써. 만약 증거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된다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됐을 때 신문 방식은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문에 해당하는 급의 신문 방법으로 하는 거고 증거조사 공고이고, 소송 대리인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증인 신문 방식으로 한다. 이런 등등의 차이가 벌어져. 그 대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이 선임돼서 이제 소송 대리인이 가서 소송 행위를 하고, 당사자는 출석 법정에 일반적인 재산 사건에서는 안 해도 돼. 본인이 꼭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 가사 사건 등은 별개이지만 일반적인 재산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하면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하는 거지. 근데 당사자가 그 경우에 법정에서 소송 행위 할 때 출석한 경우에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을 본인이 정정, 수정,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당사자의 경정권이라고 해서 94조가 규율하고 있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진술하는데 당사자가 좀 채서 수정, 취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은 개별 대리가 원칙이다. 반면 법정 대리인은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되니까 예컨대 법정 대리인은 공동 대리가 되는 거지. 반면 소송 대리인은 개별, 복수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개별 대리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대리인에 대해서 결국은 대리권이 없으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되겠지. 대리권이 없으면. 이건 소송 요건의 측면에서 소송 대리인 얘기를 하다가 조금 소송 요건까지 확장해 나가는 설명을 뒷부분에 써놨는데, 예컨대 2-59 등등에 가서 보면 소송 요건으로서 작동을 하니까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 되면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쌍방대리 같은 게 금지된다. 근데 쌍방대리가 금지되는데 해피려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무효화시킬 것이냐 어떨 거냐 조금 논란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법조윤리 보면 쌍방대리 이런 게 나오지. 뭐 느낌은 알겠지. 양쪽 당사자 대리를 한다는 건 참 황당한 거지. 근데 그런 상황이 특히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런 충돌은 나올 수 있는 게 있지. 그 다음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 무효이다. 근데 변호사이긴 였는데 징계받아서 지금 못하는데 또 가까이 뉴스 보면 자기 징계받고 있는데도 막 변호 활동하다가 문제되기도 해. 그럼 그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건 아닌데 또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징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한 행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유효라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나는 간단히 유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게 2-62까지 써놨네. 이해되겠죠? 질문. 질문. 80. 지배인이 변호사 아닌데 소송을 하려면 단독 판사 재판일 때만 아까 지배인의 경우는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일반 직원이 나갈 수 있는 것에서 한계는 어디라고 그랬어? 단독 사건까지잖아. 합의 사건이라든지 항소가 되면 안 되잖아. 그때까지를 변호사 없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분쟁이나 소송이 많은 어떤 회사는 변호사 없이 자체적인 직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독 사건 아닌 데서는 못 하니까 오히려 지배인을 선임해서 그걸 잠탈한다든지 회피해서 쓴다니까 그 얘기에서 본다면 지배인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 이해하겠어? 왜 지배인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질문해. 지배인 등기를 형식적으로 해놓고 항소심 같은 단독 사건 아닌 경우조차도 그 사람이 실질적인 지배인과 관계없이 등기한 그 사람 넓은 의미의 직원이 가서 할 수 있게끔 잠탈한다는 거죠. 그럼 의문이 풀렸지. 응? 그러니까 지배인은 단독 사건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쓰려는 거지. 이해되겠어? 단독 사건까지 쓸 수 있는 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내막을 잘하니까 대표이사 대신 그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예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인정한 건데 그거 가지고도 성에 안 차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분쟁이 있는 거기서는 생각해낸 게 지배인으로 선임하면 마음껏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원래 지배인한테 그런 걸 준 거는 원래 의미의 지배인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준 기능인데 권한인데 그것만을 노리고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응?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법정 대리인 이 증인 신문 말고 당사자 본인 신문으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사자를 신문하고 싶은데 당사자가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법정 대리인을 대신 당사자 본인 신문에 참여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전제가 법정 대리인이 뭔가 지금 증거 조사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 상황을 염두에 둔 거고 지금 말한 거는 당사자도 증거 조사의 대상으로 되면서 법정 대리인도 증거 조사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만약 있다면 그건 별개로 본인은 본인대로 하는 거고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대로 하는 건데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제3자로서 취급되지 않는 의미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한다. 무조건 증인 신문 대상이 아니고 그렇죠. 법정 대리인은 본인급으로 취급해준다. 본인을 할 수 있으면 본인을 하는 거인데 대신해서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개념은 뭐야?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그 사람이 목격한 어떤 경험한 그런 것을 보고시키려는 필요성이 혹시 법정 대리인에게 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아니라 그 친권자인 부가 그 현장에 뭔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증거조사 알려고 하는데 마침 이 당사자의 아버지잖아. 법정 대리인이잖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제3자로 증거조사할 거냐? 의 문제에서 이 사람은 제3자로 취급되지 않고 당사자 본인으로 취급된다. 또 없어? 수고했어.